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일본 열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통도 자존심도 밥 한 그릇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린 식량 시스템, 그 안에 숨겨진 정부의 침묵과 언론의 조작, 이 모든 거짓들이 한 일본인 교수의 양심 선언으로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목숨을 걸고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 시노다 유리코입니다. 오늘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자료와 그래프가 놓여 있었고 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SNS에서는 포기하자, 일본 쌀은 끝났다는 밈이 유행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의 농담 같지만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꼿꼿한 자세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쌀은 일본인의 혼이다. 이 신념은 제 삶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시노다 교수님, 요즘 소비자들은 밥맛보다 가격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우리도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노우에 히로시가 던진 말이었어요. 대학 동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항상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농림성 식량정책국장이 된 건 아이러니했죠. 언제나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은 항상 날카로웠습니다. 다양한 옵션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던진 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쌀 수입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아요. 순간 회의실이 핀으로 떨어져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농림성은 미쳤군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고시이카리를 버리고 한국쌀을 들이자는 겁니까? 다른 위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노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승리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코 교수, 지금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차분한 비꼼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이름을 부른 것에서도 의도적인 무례함이 느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저는 자료를 모두 집어 가방에 넣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비웃음 섞인 시선이 따라오는 듯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난 항상 그분의 철학을 따라 살았습니다. 쌀은 일본인의 혼이다. 이 말은 우리 가족의 신조였죠. 책장에서 아버지의 고시이카리 실험 노트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공책에는 아버지의 꼼꼼한 필체로 매일의 관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후 일본 농업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프로젝트의 일부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시대의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눈에 들어온 메모가 있었어요. 밥은 혼이다. 그리고 혼은 정직한 땀에서 나오는 것.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일본의 쌀은,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한국 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한국 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솔직히 고시이카리보다 맛있어. 영상통화 속 사오리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파리에서 미쉐린 셰프 수습생으로 일하는 내 딸은 요즘 한국쌀로 만든 리조또에 푹 빠졌다네요. 사오리의 표정은 밝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사오리의 뒤로 보이는 작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쌀 포대, 그 옆에는 내가 보내준 고시이카리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너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 사오리,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시이카리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지 알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국적이 뭐가 중요해? 난 셰프가 될 사람이야. 고집보다는 솔직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오리의 말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학 교수인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통화를 서둘러 마쳤어요. 통화를 끝내고 한동안 우리 집 응접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대체 한국쌀이 뭐길래? 제자들도, 이노우에도, 이제 내 딸까지 한국쌀의 맛을 인정한다니 확인해봐야 했어요. 일본쌀 연구의 대가라고 자부해왔던 제가 이제 한국쌀을 사러 간다니. 자존심이 상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시노쿠보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거리로 불리는 이곳에 와본 적은 없었죠. 왠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도쿄대 교수가 한국마트에서 한국쌀을 사려고 한다니.
코트 깃을 올리고 선글라스를 쓴 채 한국마트에 들어갔습니다. 형형색색의 한국식 사이를 지나 다양한 쌀 브랜드 앞에 섰어요. 다른 일본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슬그머니 쌀을 고르고 있는 일본 주부들.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요? 이 쌀이 제일 잘 나갑니다. 땅끝 햇살미라고 해서 한국 남쪽 바다에서 자란 쌀이에요.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손에 든 쌀 포대를 바라봤어요. 고시이카리보다 쌀알이 더 작고 투명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앗아가는 쌀인가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 맛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었죠. 건네받은 쌀 포대를 가방에 넣고 재빨리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쌀 포대가 신경 쓰였어요. 마치 불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밥은 정성이라고 하셨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는 과정이 마치 의식 같았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이 쌀이 정말 맛있다면 왜 지금까지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맛없다면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불안한 시간이 흘렀죠. 밥솥에서 딸깍 소리가 나고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순간 퍼져나온 향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밥맛이야.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밥, 고시이카리가 아직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 그 시절의 맛이었습니다. 탄력 있는 식감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입안에서 펼쳐지는 풍미. 모든 것이 완벽했죠.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평생 일본 쌀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솔직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 한국 쌀이 더 맛있다는 걸. 내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5년 만에 한국쌀 공식 수입 개시. 아침 신문 헤드라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새 마신 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신문을 넘기니 이노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그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본 쌀이 정말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던 걸까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한 거래가 있다고 느꼈죠.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일본 쌀 유통 구조를 분석해보자. 왜 우리 쌀이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이건 분노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었죠. 제자 5명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나눴어요. 시장 조사, 정부 정책 분석, 유통 경로 추적, 가격 변동 데이터 수집, 소비자 인식 조사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자 타나카가 자료를 들고 왔어요. 교수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축미 데이터와 시장 유통량이 맞지 않아요. 타나카의 말에 저도 의아했죠. 통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이상했어요. 공식 발표된 양과 실제 시장에 풀린 양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죠. 우리는 3일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축미 80%가 유통되지 않고 민간 창고에 갇혀 있어요.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농림성은 계속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잖아.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게 문제입니다. 농림성과 물류업체 간의 비공식 거래가 있어요. 비축미를 창고에 가둬두고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정부 발표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 가격 상승 곡선과 비축미 방출 타이밍의 상관관계, 모든 것이 음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가 떠올랐죠. 그의 웃음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화가 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노우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고 가격만 조작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한국쌀을 들여온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대답이 없다가 곧 그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코, 너답지 않게 감정적이구나. 데이터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그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속이는 행위라고. 이노우에가 짧게 웃었어요. 유리코, 세상은 내 아버지 시대가 아니야. 농업 혼자선 살아남을 수 없어. 유통과 시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농업 정책이야? 농민들은, 소비자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지?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냉정했어요.
언제까지 감상에 빠져 있을 거야? 이건 비즈니스야. 유리코, 우리 모두 먹고 살아야 하잖아. 현실적이라는 이름의 냉혹함. 그게 이노우에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순수한 열정. 그들이 쌓아올린 신뢰. 그 모든 것이 돈과 권력의 게임에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정말 쌀인가? 아니면 그 쌀이 가진 의미인가?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울렸어요. 호는 정직한 땀에서 나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쌀 시스템에는 정직함이 없었던 거죠. 한국 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 정말인가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이 물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죠. 연구실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그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곧 SNS에 한국쌀 방사능이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쳤죠. 아무리 한국쌀이 싫어도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옳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건 학문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확인해봐야 했죠.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쌀은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일본 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 사토에게 전화했어요. 사토 교수, 이 괴담에 대해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학자로서 진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호다. 그런 논란에 끼어들지 마. 지금은 예민한 시기야.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사토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했어요. 그는 나와 오랜 친구였지만 최근 들어 정부 쪽 인사들과 가까워진 것 같았죠. 학과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짓말이 퍼지는데 침묵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죠? 열정적으로 말했지만 대부분 비웃음을 보냈어요. 신호다. 당신이 제일 싫어하던 한국쌀을 이제 와서 왜 변호하는 거요? 약간 모순 아닌가요? 한 동료가 비꼬았습니다. 이건 한국쌀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문적 양심에 관한 거고요. 제 답변에 다들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쌀보다 일본쌀을 지지하는 게 학자로서 애국심 아닌가요?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학문 세계, 그 진리를 추구하는 신성한 공간이 이렇게 정치와 이해관계에 물들어 있었다니.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아무도 도움이 없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결국 혼자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했죠. 한국쌀은 투명한 데이터로 안전성이 증명됩니다. 반면 우리는 감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진행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맞았죠. 방송 이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일본쌀 배신자, 한국 스파이라는 악성 댓글이 달렸어요. 대학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젊은 층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교수를 봤다. 밥맛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격려도 있었죠. 연구실로 돌아오니 전화가 울렸어요. 방송국이었습니다. 신호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정된 후속 방송은 취소됐습니다. 이노우의 압력이 느껴졌어요. 그 속엔 수많은 가정의 밥상이 있었죠. 모두가 진실을 모른 채 먹고 있는 밥. 그 밥상 위에 거짓말이 얹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중얼거리며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당신은 항상 진실만을 추구하셨어요. 설령 그 진실이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딸로서 저도 진실의 편에 서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검토하고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와 함께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서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농림성의 회의실은 냉랭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극비라고 적힌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이노우에와 다른 임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앉아 있었죠. 신호다 교수님, 국산 쌀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비축미를 시장에 풀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의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이노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합리성 뒤에 숨겨진 계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쌀은 들여오겠다. 그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노우에가 차분하게 미소 지었죠. 한국 쌀은 제한된 양만 들여옵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일본 유통업자들에게 경쟁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비축미를 통제해 가격을 조작하고 한국쌀 위협을 이용해 유통업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이었습니다.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 국민들은 속고 농민들은 속고 다 속이면서 이득을 보는 건 유통업자들 뿐이잖아요. 제 말에 이노우에는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대화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이노우에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죠. 교수님의 아버지 시대엔 달랐겠지만 이제 농업도 산업입니다. 감상은 버려야 해요. 냉혹한 현실론자의 말투였어요. 제 손에 건네진 서류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림성과 주요 유통업체들 간의 비공식 계약서였어요. 비축미를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풀지 않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글자들이 흐려 보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강한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애매한 영역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이노우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의 논리는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본질을 흐리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야 한다는 건가요? 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신뢰를 이렇게 헐값에 팔아넘기면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 격정이 실렸습니다. 이노우에는 무표정했어요. 그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팔렸습니다. 교수님만 모르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려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어요. 아버지,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는 썩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논을 살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리코, 쌀은 정직해야 해. 그리고 농업은 더더욱 정직해야 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세상은 변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비바람 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내가 알게 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말이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더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일어나며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직함, 그리고 투명성에 관한 문제였죠. 엄마, 직접 봐요. 한국 쌀 만든 사람들. 사오리의 메시지가 왔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딸은 내게 한국행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니? 학기 중인데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가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죠. 엄마, 학자면 진실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오리의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증거를 직접 확인해야 했죠.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대학에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느꼈어요. 신호다 교수가 한국에 간다고. 무슨 바람이 분 거야?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국의 공기를 맞는 순간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불안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그 불안이 사라졌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주세요. 한국말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택시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봤죠. 일본분이신데 해남은 왜 가세요? 기사의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쌀, 연구하러 왔어요. 짧게 대답했죠.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 그렇지만 묘하게도 일본 시골과 닮아 있었죠. 푸른 논과 산들. 그 풍경이 내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해남에 도착했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농부 이종수의 농장에 도착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해 보이는 그가 농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다 교수님, 멀리서 오셨네요. 이종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의 한국어에 일본어가 약간 섞여 있었죠. 의외였습니다. 일본에서 농업 연수 받은 적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이었죠. 이종수의 설명에 놀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고시 히카리 개발 초기 단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교수님, 우리 논 구경하시죠. 이종수는 웃으며 논두렁을 가리켰습니다. 함께 걸으며 그가 설명하는 쌀 재배법을 들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쌀은요. 거짓말 못해요. 우리 흙이 다 말해줍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요즘엔 모든 게 기술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손으로 농사를 지으시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종수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물론 기계도 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논을 보는 눈이에요. 이건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버지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논두렁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허리를 굽혀 논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종수도 무릎을 꿇고 앉아 물속에 손을 넣었죠. 교수님, 밥은 정성입니다. 돈이 아니라요. 이종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종수는 당황한 듯했지만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이 진심이었군요.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억누를 수 없었어요. 도쿄대 교수인 나는 한국의 논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쌀을 만드는 땅에서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됐어요. 호는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땀에 있었던 거죠. 이종수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작은 농가에 들어서니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종수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멀리 왔네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런 밥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 생각했죠.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신 밥 이후로 처음이었을 겁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종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직한 맛이네요. 이종수 부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종수네 농가의 작은 방에서 묵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죠. 일본의 별들과 다를 것 없는 별들인데도 왜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걸까요? 일주일 후 파리에서 열리는 미쉐린 국제 요리 대회 전날, 제 딸 사오리가 참가했어요. 유서 깊은 행사장은 전 세계 셰프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오리는 한국쌀로 만든 고등어 덮밥을 선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딸의 요리를 지켜보는 내 마음은 복잡했죠.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사오리는 무대 위에서 당당했어요. 일본인 셰프가 한국쌀로 요리한다니 대단한 결정이군요. 옆자리에 프랑스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사오리는 재료의 국적보다 맛을 중요시합니다. 제 대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요? 심사위원들이 요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읽혔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사오리의 요리가 수상했습니다. 딸은 수상 소감에서 한국 농부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딸과 함께 일본 식당으로 갔습니다. 유명한 식당이었지만 딸의 공로로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고령층 관광객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사오리의 고등어 덮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 밥맛, 1960년대 생각나. 한 노인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전후 시대를 살아온 세대였어요. 그들에게 이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시절 일본의 맛이었습니다. 사오리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밥맛이래.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쌀의 국적이 아니라 밥의 진정한 맛, 그리고 그 맛을 만들어내는 정직한 노력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와 식문화 포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린 품종을 지켰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혼을 회복해야 해요. 청중석에 이노우에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모두 공개했죠. 비축미 조작과 가격 담합,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진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충격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사람들도 있었죠.
이노우에는 중간에 자리를 떴어요. 다음 날 뉴스에서 이노우에가 농림성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리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타올이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 다들 엄마 덕분이래. 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니, 이건 진실이 이긴 거야. 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혼은 정직한 땀에서 나온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거리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신념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무언가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이노우에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유리코, 세상은 내 아버지 시대가 아니야.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었죠. 아버지 시대의 가치, 정직함과 진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학 연구실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소 짓는 아버지 얼굴이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퇴임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일 공동 농업 연구소를 설립한 겁니다. 동료들은 놀랐죠. 시노다 교수가 한국과 손잡다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연구소 개소식 날, 한국과 일본의 농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농업에 대한 열정은 같았죠. 두 나라 농업이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단에서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사오리는 더 대담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농식문화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엄마, 우리가 만든 아시아 밥상 프로젝트에 참여해줘요. 딸의 제안으로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쌀의 혼은 국경을 넘습니다. 이것이 제 강연의 주제였어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부들과 일본 농부들이 함께 모여 농업 기술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경을 넘는 농업, 국경을 넘는 밥상, 그리고 국경을 넘는 진심이 여기 있었죠. 일본 농림성의 새 시스템도 자리를 잡아갔어요. 비축 미 유통이 투명해졌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쌀의 출처와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진실이 모두 드러나자 오히려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노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감사했죠.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어느 봄날 연구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다양한 종류의 쌀로 주먹밥을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고시이카리, 한국 햇살미, 그리고 두 나라의 연구진이 함께 개발한 심포 있었죠. 젊은 연구원들의 웃음소리가 연구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에겐 국적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교수님, 이 쌀은 어떤 맛인가요? 일본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을 말하기 전에 이 쌀의 이야기를 알아야 해. 이 쌀은 한국의 땅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 탄생했어. 국경을 넘은 쌀이지. 주먹밥을 싸서 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혼은 품종에서 나오지 않아요. 정직한 손, 진심 어린 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은 국경도 넘더군요. 밥은 국경도, 자존심도 아니었어요. 밥은 정직한 노동의 결실,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혼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국경을 넘어 서로의 땀과 정성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혼이 아닐까요? 밥 한 그릇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옛말이 있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농부의 땀, 자연의 기운,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밥상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밥상 위에 진실만 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저는 시노다 유리코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